쌀값 등 생필품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정부는 비축 물량을 대량 방출하기로 했습니다. 또 유류세 인하에 따른 체감 효과를 높이기 위해 세율 인하가 반영된 물량이 주유소에 신속히 공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대외 여건 불확실성이 매우 높아 금융시장 변동성이 다시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총재는 과거의 불안대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라며 대외 건전성이 양호하고 우리 경제에 대한 해외 투자자들의 신뢰가 유지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이 이달 말 G20 정상회담을 앞두고 어젯밤 전화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시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미중 간 무역 갈등을 원치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져 미중 무역 갈등 완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회사 돈 2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김영배 전 경총 부회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고용부는 또 경총의 회계부정 의혹과 관련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잘못 사용된 사업비는 회수하기로 했습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가 2%대로 올라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낮추기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쌀과 김장, 채소 등 일부 농산물 가격 상승세를 안정시킨다는 계획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성현 기자. 네, 김성현입니다. 네, 정부가 치솟는 쌀값을 잡기 위해서 비축미를 풀기로 했죠.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쌀값 안정화를 위해 올해 안에 비축미를 풀고 떡이나 도시락 업체 등에 대해선 쌀 10,000톤을 확대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고영건 기획재정부 1차관은 관계부처와 함께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11차 물가관계 차관회의와 제10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를 열었는데요. 정부는 또 대형 유통업체와 오픈마켓 등을 통해 쌀을 할인 판매하고 외식업 중앙회 등과 협업해 직거래 정보도 제공한다는 방침입니다. 본격적인 김장철에 대비한 채소류 수급 대책도 다음 주 중에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네, 유류세 인하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후속 대책도 내놨죠? 네, 맞습니다. 이번 달 6일부터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유류세 15%가 인하되는데요. 정부는 유류세 인하의 빠른 체감 효과를 위해 인하분이 반영된 물량이 주유소에 신속히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 알뜰 주유소가 선도적으로 가격을 인하하도록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또 담합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선 관계기관과 함께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SBS CNBC 김성현입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시중 은행장들을 불러 최근 불안한 금융시장에 대한 점검에 나섰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장가희 기자. 네, 장가입니다. 네, 오늘 회의에서는 어떤 내용이 논의됐습니까? 네, 이 총재는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시중은행장들을 만나 최근의 증시 상황과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했습니다. 이 총재는 최근 대외 여건 불확실성이 높아 국내 금융시장 변동성이 재차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최근 금융시장 움직임은 과거 불안대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라며 이번엔 시장 금리가 안정세를 보이고 환율 변동성도 제한적인 수준에 그쳤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대외 건전성이 양호한 데다 해외 투자자들이 우리 경제에 신뢰를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시중은행장들 역시 주가 하락에도 은행의 외화 유동성 사정과 대외 차입 여건이 양호한 상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오늘 협의회에선 정부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른 영향도 논의가 됐죠? 네, 그렇습니다. 참석자들은 최근 정부가 가계대출을 억제하고 있는 데다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세도 진정돼 가계부채 증가세가 앞으로 둔화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수도권과 지방 간 부동산 시장 상황에 차이가 있어서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또 중소기업의 경우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자금 사정이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일시적 자금난에 봉착하지 않도록 만기 연장 등 자금 지원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장가입니다. 경기 전반에 냉기가 퍼지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 물가가 1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뛰면서 서민들의 경제 고통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이 동시에 일어나는 이른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마저 흐르고 있는데요. 금리 인상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는 한은의 고민이 더 깊어질 것 같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 현재 상황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론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달 물가 동향을 보니까 일상생활과 밀접한 지수가 큰 폭으로 올랐거든요. 네. 체감 물가가 실제 지표보다 더 높다고 치면은 서민들의 물가 고통은 더 클 것 같아요. 당연히 체감도는 크죠. 상승이 가파른 이유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상승이 가파른
하는 이유를 일부 채소류, 곡물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제 유가에서 보고 있습니다. 기름값이 계속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난주에 대비하면 조금은 내렸어요. 지난주가 한 뭐 배럴당 80달러 선까지 육박했었는데 네. 바로 어제 기준으로 보면은 두바이유가 한 73달러 선. 그리고 이제 텍사스 중진유가 63달러 선이니까 지난주 대비는 이제 한 6, 7달러 내린 것 같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유가 공급은 조금 불안정합니다. 최근 들어서 러시아가 좀 이제 기름을 많이 풀고 있고 하지만 네. 유가 변동에 따른 타격은 우리에게는 직격탄이거든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유류세 인하, 뭐 파격적으로 15% 인하가 이제 한시적으로지만 적용되기도 했는데요. 이거는 체감 효과가 적을 것이다. 그렇다면 말씀하신 대로 지금 13개월 만에 2%대 물가 지수에 접어든 것, 이거는 이게 또 연말 김장철이거든요. 연말연시까지 이게 이어진다면 서민 고통은 분명히 배가 될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네, 경기는 침체돼 있는데 물가는 계속 오르는 현상, 이걸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네. 합니다. 용어가 좀 어려운데 이걸 의미 그리고 그 중요성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네, 그러니까 20세기 중반까지는 없었던 용어입니다. 그전에는 그냥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이에요. 네. 그 1, 2차 대전 사이에 미국 대공황 때를 보면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경기가 침체되면 물가도 낮아지는 네. 저공 행진을 하는 게 일반적인 현상이었는데 2차 대전 이후 미국 시장에서부터 경기는 침체돼 있는데 물가는 올라가는, 그러니까 이제 경기 침체와 인플레이션이 겹쳐지는 뭐 묘한 복합 현상이 나타나서 네. 이것이 굉장히 이제 경제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이제 정의하고 경제학자들이 연구한 지가 이제 반세기가 넘었는데요. 네.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스태그플레이션 초입이라고 보는 일부 경제학자도 있고요. 여기 이제 이 정부의 경제 당국은 동의하지 않는 입장입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토가 달려 있는 것이 앞으로 신중하게 예의주시해야 한다라는 또 이야기는 남겼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의 전조냐 아니냐. 스태그플레이션이 만약에 지속된다면요. 이거 제가 스태그플레이션인지 아닌지는 연말 연초면은 가늠이 될 것 같은데 스태그플레이션이라면 장기화될 조짐이 크고 네. 지금 우리 경제의 특수성은 뭐냐면 복잡성이 아주 높다는 거예요. 과거처럼 몇 개의 선행 지표를 가지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예견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항상 상시적으로 스태그플레이션의 위험성까지도 염두에 두고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일 핵심이 금리 문제죠. 그러니까 서민들은 계속 지금 소득이 줄고 있는데 네. 물가는 계속 오르니까 걱정이 더 큰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이거에 그러니까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어제 이제 문재인 대통령 시정연설도 있었습니다만 네. 정부의 기조와 시장이 지금 반대로 가고 있어서 안타까운데요. 그러니까 가처분 소득을 좀 늘려서 지갑을 두둑하게 만들어주자. 그래서 최저임금도 올리고 한 그게 거 아닙니까? 의도였죠. 네. 그런데 문제는 서민들의 지갑이 두둑해지지 않고 있고 더 얇아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지폐를 꺼내서 살 수 있는 물건의 가짓수는 줄어들어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워낙 이 물가가 오를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2%대에서 잡히면 좋은데 아까 국제 유가는 조금 하락한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린 게 그러면은 2%대, 1%대에서 좀 잘 가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문제는 곡물이에요. 이 깜짝 놀란 정부는 비축미까지 풀었습니다. 사실 이 벼농사는 풍작이거든요. 그런데도 이 쌀값이 오르고 있는 현상. 여기에 대해서 일단은 이제 부동산 경기와 마찬가지입니다. 잡고 보자 해서 비축미를 푼 거고 그런데 채소류 문제가 남아 있는데요. 네. 이제 당장 다음 주부터 김장철에 접어듭니다. 그럼 무와 배추 가격 많이 오르게 될 텐데 고추도 그렇고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다 올 여름에 굉장히 뜨거웠던 그 정말 폭염 그리고 또 간간히 찾아왔던 이 태풍들이 국지적으로 이 작물 그 흉작에 굉장히 영향을 줬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지금 다음 주부터 이제 도래할 것이기 때문에 추석 물가는 좀 넘겼지만 문제는 우리가 김장 물가 앞으로 한두 달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앞서 짚어주셨지만 지금 물가 흐름은 농산물 그리고 석유류 제품 가격 인상이 주도하고 네. 있는데요. 특히 이제 국제 유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어떻게 컨트롤할 수 통제 없는 불능이죠. 거잖아요. 네. 이런 경우에는 지금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대처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유가가 핵심입니다. 이제 내수 시장은 곡물이나 채소류가 네. 영향을 주지만 뭐 유가는 지금 석유화학 제품 전반으로 영향을 주고 수출 산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이거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거예요. 예. 다만 미국이 이례적으로 지금 이란산 원유에 대한 수입을 제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인도와 우리나라에는 경제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 제재에서 해제를 해줬어요. 수입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 수입량을 좀 통제하라는 이제 권고들이 내려지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 유가는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수입량 조절인데 그래서 저는 이 물가 얘기를 이번 주에 들으면서 가장 좀 이 속이 타는 게 이 고양 저유소 화재를 생각해 보면요. 아, 예. 그 250만 배럴을 그냥 태워버렸잖아요. 그렇죠. 그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서 네. 우리가 그런 부주의로 이런 실수까지 해서는 안 되겠다. 40억 원을 그냥 불태워버렸는데 유가 문제는 통제는 안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유류세 인하 문제하고 그리고 이제 이 유량 공급을 정부가 조절하는 수밖에는 없어 보입니다. 네. 지금 이제 물가가 이렇게 오르다 보니까 한은이 이달 말에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네. 있습니다.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로 보세요? 저는 한 2주 전까지 11월 30일에 반드시 한다로 봤거든요. 네, 그러셨군요. 지금 미국도 계속 할 겁니다. 네. 제롬 파월 의장이 계속 한다고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격차를 계속 둘 수는 없는 게 얼마 전에 일시적이긴 하지만 주가가 폭락하는 걸 봤는데 외국인 자금 이탈을 조금 맛봤잖아요. 그런데 아프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어떤 방법이 있단 말인가. 이 격차를 둘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금리도 그냥 올리는 게 아니고 성장률이 좋아야 올리는 겁니다. 지금 고용률을 나쁘죠. 성장률 하향 조정했죠. 이런 상황인데 물가마저 아직 고물가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물가가 인상되고 있는 상황이라 시장에 체감되는 고통이 커지는데 여기에 금리 올리면 가계부채 문제 심각해지고요. 네. 문제는 이제 가계 파산, 가계 도산 이 문제가 도래할 수 있기 때문에 저 11월 30일에 금리 올리는 것 마지막 지표를 11월 중후반에 한 번 더 보겠지만 매우 올릴 가능성이 좀 희박해지고 있다. 이쪽으로 그렇군요. 기류가 흘러가고 있네요. 네, 지금 우리 경제 저성장, 이 고물가 분위기 속에서 정부가 여러 가지 유연성 있는 대처가 좀 네, 필요한 것 고민이 같습니다. 많습니다. 평론가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서울 재건축 아파트 값이 4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9.13 대책 발표 이후 부동산 시장이 주춤하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황인표 기자. 네, 황인표입니다. 네, 서울 아파트값 흐름이 더 위축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부동산 정보업체인 부동산 114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둔화세가 뚜렷해서 지난주 0.11%에 이어 이번 주는 0.03%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특히 서울 재건축 아파트 값은 0.13% 떨어져서 지난 7월 이후 4개월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고가 재건축 아파트가 밀집한 강남구가 마이너스 0.05%, 강동이 마이너스 0.04%, 송파가 마이너스 0.01%로 떨어졌습니다. 이 앞서 한국감정원 자료에서도 같은 흐름이 확인된 바가 있습니다. 이 반면 강북은 오름세가 이어졌습니다. 가장 많이 오른 곳이 서대문구로 0.24%, 이어서 노원이 0.14%, 도봉이 0.12% 순입니다. 전세 시장도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서울은 보합세를 나타냈고 이 광교와 운정 등 신도시는 마이너스 0.03%, 경기와 인천은 마이너스 0.02%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가격이 움직이고 있는 거 정부 규제가 효과를 내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 부동산 114 관계자는 대출 규제가 본격적으로 강화돼서 다주택자의 대출이 막히면서 거래량이 줄어들었고 강남권을 중심으로 아파트값도 동반 하락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9.13 대책을 통해 투기 과열지구에 대한 대출을 제한하고 이 DSR 등을 통해 금융권 대출 한도도 줄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달 말 시행 예정인 청약 규제도 이 다주택자들의 움직임을 크게 제한할 것으로 보여서 당분간 위축된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SBS CNBC 황인표입니다. 지난달 KB부동산 서울 매매 가격 전망 지수가 한 달 전보다 35.8포인트 급락해 97.2를 기록했습니다. 서울 부동산 중개업소의 3개월 뒤 집값 전망을 수치한 매매 가격 전망 지수가 100 아래로 떨어지면 집값이 떨어진다고 전망하는 중개업소가 오른다고 전망한 곳보다 많아졌다는 뜻입니다. 올해 서울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면서 전세 수요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서울 부동산 정보 광장을 보면 지난 1월부터 지난달까지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10만 8,500여 건으로 전세 대란이 일어났던 2014년 11만 4,900여 건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미중 간 무역 전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이 어젯밤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 이후에 양국 정상은 각자 긍정적인 분위기를 전했는데 이달 말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이 이견 좁히기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한진 기자. 네, 김한진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밤사이 통화를 했네요.
네, 양국이 무역 전쟁을 벌이기 시작한 이후 처음 가진 통화였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시진핑 주석과 통화한 사실을 공개하면서 무역에 중점을 두고 많은 주제에 대해 길고 좋은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에 논의한 내용은 이달 말 아르헨티나에서 열릴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으로도 잘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중국 쪽에서도 반응이 나왔는데요. 신화통신은 시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무역 갈등은 중국이 원치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시 주석은 중국이 수입 박람회를 개최하는데 박람회는 중국이 수입을 늘리고 개방을 확대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 표명이라고 설명했다고 신화통신은 전했습니다. 북한 문제와 관련해 시 주석은 북미 양측이 평화 프로세스 구축에 중국도 건설적인 작용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며 신화통신은 덧붙였습니다. 네, 양국 간의 무역 전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양국 정상이 통화를 했단 말이죠.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네, 이번 통화는 오는 29일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두 정상이 사전에 이견을 좁히기 위한 시도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특히 두 정상이 양국 경제팀의 소통 강화 필요성에 대해서도 한 목소리를 낸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양국 간 무역 전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극적인 타협 가능성을 높였다는 관측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 간 통화 소식이 알려진 직후 뉴욕 주식시장에서 다우존스와 나스닥 등 3대 지수가 일제히 올랐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김한진입니다. 내수 부문의 대표적인 지표죠. 카드 사용 증가액이 3분기에 전분기보다 줄어든 걸로 나타났습니다. 추석 연휴가 길었던 영향이 컸던 걸로 분석되는데요. 자세한 얘기 취재기자와 나눠보겠습니다. 이대종 기자. 네, 이대종입니다. 네, 카드 사용액 증가세가 주춤했다고요? 그렇습니다. 3분기 전체 카드 승인 금액은 205조 4천억 원, 승인 건수는 52억 1천만 건으로 집계가 되는데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각각 6.7%와 9.5%가 증가했습니다. 수치로만 보면 일정 수준 이상 늘어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2분기 승인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9%, 승인 건수는 10% 넘게 증가했다는 걸 감안하면 오름세가 꽤 주춤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증가세가 둔화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우선 영업일수가 적었습니다. 지난 9월에 추석 연휴와 휴일로 영업일수가 지난해보다 4일 정도 줄면서 법인카드 사용액이 줄었고요. 또 쉬는 가게도 늘어났던 영향이 컸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또 연휴 기간에 해외 여행객이 늘어난 것도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되고 있는데요. 한시적으로 감면된 승용차 개별 소비세나 기록적인 폭염에 따른 냉방 관련 물품 수요가 늘어난 것도 영향을 끼치기는 했지만 제한적인 것이었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네, 9월 온라인 쇼핑 동향도 나왔죠? 어떻게 집계됐습니까? 온라인 쇼핑 시장 계속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9조 1,283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약 1조 2,100억 원, 15.3%가 늘었습니다. 여행과 교통 서비스 등이 1조 2,204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요. 의복과 식료품 관련 거래가 각각 9,800억 원, 9,700억 원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모바일 쇼핑 거래액이 5조 6,100억 원 규모로 지난해보다 24%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온라인 쇼핑도 바뀌는 라이프 스타일이 반영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이대종입니다. 고용노동부가 김영배 전 한국경영자총연합회 부회장을 횡령과 배임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보도국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임종윤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네, 김영배 전 부회장이 수사 의뢰된 이유는 뭔가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녀 학자금을 경총에 있는 내규에 규정한 한도 금액을 훨씬 초과해서 지급받은 혐의인데요. 경총 규정에는 8학기, 그러니까 대학교 4학년 동안 4천만 원, 연 1천만 원씩 이렇게 지급받는 것으로 돼 있는데 김 전 부회장은 이 규정보다 2배나 더 많은 1억 원을 지급받았다는 겁니다. 두 번째 혐의는 고용부에 보고되지 않은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여기서 만들어진 업무 추진비로 1억 9천만 원어치의 상품권을 구입해서 이를 증빙할 영수증도 없이 사용했다는 혐의입니다. 네, 이런 혐의들은 고용부가 경총에 대해서 실시한 지도 점검 과정에서 나온 거라는데 네네. 왜 한 겁니까? 시작은 지난 7월 초에 일부 언론에서 경총이 사업 수익을 빼돌려서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라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시작이 됐고요. 그 한 달여 뒤에 경총 임원들이 정부 용역과 관련된 직원 수당을 수천만 원씩 착복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지자 지난 8월 말부터 고용부가 경총을 비롯한 7개 이 소관 비영리법인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게 된 겁니다. 네, 그럼 김영배 회장 혐의 외에 지금 말씀하신 의혹들에 대한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우선 사업 수익을 빼들여서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요. 경청이 회계장부를 일반 회계, 특별 회계로 구분하면서 이 특별 회계 부분을 정부에 보고하지 않은 채 운영해왔다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고용부가 과태료 부과를 의뢰한 상태고요. 경청 임원들의 그 직원들 임금 착복 관련해서는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고용부는 밝혔습니다. 다만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임직원들에게 67억 원의 특별 상여금을 수표나 현금으로 지급한 것 관련해서는 내부 규정을 만들어라라고 지시를 했다고 고용부는 밝혔습니다. 네, 고용부의 이번 결과 발표에 대해서 경총은 입장을 어떻게 내놨습니까? 우선 김영배 전 부회장의 횡령 배임 혐의와 관련된 2억 5천만 원에 대해서는 모두 환수 조치했다라고 밝혔고요. 정부에 보고하지 않은 채 운용한 특별 회계 관련 문제는 언론 보도가 나온 직후에 정부에 바로 보고했다라고 했고 또 일반 회계와 통합해서 앞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냉장고가 가구 같다면 또 침대가 스스로 숙면 조건을 맞춘다면 어떨까요? 상상 속의 가전과 가구의 결합, 이미 상품화돼서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윤영 기자입니다. 언뜻 보기엔 협탁 같지만 서랍을 당기자 음료를 보관하는 소형 냉장고가 됩니다. 냉장고뿐이 아닙니다. TV 공기청정기가 천연 목재 옷을 입으면서 가전이 아니라 가구가 됐습니다. 나를 위한 소비, 나만의 공간을 중시하며 인테리어에 관심 높은 소비자를 위한 프리미엄 프라이빗 가전. 지난해 삼성전자는 액자 같은 TV를 선보였습니다. TV가 꺼져 있을 땐 화면이 예술 작품으로 변신합니다. 거꾸로 가구업계는 IT 기술을 접목한 제품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가구 전문 업체 한샘은 인공지능 기술로 숙면을 도와주는 침대를 개발해 판매에 들어갔습니다. AI가 최적의 수면을 위해 침대 높낮이를 조절하고 코골이 소리까지 완화해 줄 수 있습니다. 가격이 일반 침대보다 100만 원가량 비쌈에도 소비자들 문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숙면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기존 침대보다 편의성을 높인 스마트 모션 베드의 인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종 산업의 결합으로 기존 제품의 틀을 깬 새로운 제품 출시가 앞으로도 활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SBS CNBC 정윤영입니다. 글로벌 시장 조사업체 IC인사이트는 메모리 반도체의 부진으로 4분기 반도체 시장 매출이 6% 증가하는 데 그친다고 전망했습니다. 이 같은 전망치는 1분기 23%, 3분기 14%와 비교해 큰 폭으로 줄어든 겁니다. 시장 조사업체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는 3분기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점유율 20.1%로 1위를 차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화웨이의 스마트폰 출하량이 작년보다 32% 넘게 늘어나는 등 경쟁사들의 공세는 갈수록 강해지고 있습니다. 경찰이 직원 폭행 등으로 논란이 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회장의 집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양 회장의 폭행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자료를 확보해 분석할 방침입니다. 고용노동부도 다음 주 양 회장 사업장에 특별 근로감독을 실시합니다. 일본 도요타 자동차가 전 세계에서 차량 100만 대 이상을 에어백 결함 때문에 리콜해주기로 했습니다. 리콜 대상 차량은 미국에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판매된 사이언, 일본과 유럽에서 판매된 아이시스와 어벤시스 등입니다. 우리나라 노인 5명 중 1명은 고립과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노인 경제활동과 사회참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노인 중 20.9%는 여행이나 종교활동, 동호회 등 사회활동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이 시각 증시 상황 함께 살펴보시죠. 미중 간 무역 갈등이 이달 말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 해소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전날 미국 증시가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국내 증시 역시 영향을 받아서 상승 출발하는 모양새입니다. 현재 코스피 2% 상승해서 2067선에서 거래되고 있고 코스닥 역시 3% 정도 올랐습니다. 코스피 수급 상황 먼저 보시겠습니다. 코스피 보시면 지금 외국인의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2,200억 원 순매수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코스피 변화가 큰 종목들 위주로 살펴보시겠습니다. 우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미국 반도체주 강세로 동반 상승세 보이고 있고요. 포스코 역시 미 상무부의 열연 강판 관세율 하향 조정 소식에 상승세입니다. GS 리테일은 3분기 호실적 발표에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수급 상황으로 넘어가 보시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관의 매도세가 도드라지는데요. 보시면 기관이 홀로 840억 원 순매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변화가 큰 종목들 위주로 살펴보시겠습니다. 나노스 같은 경우에는 관리 종목에서 해제되면서 시장에서 정상적으로 거래되면서 하락세에 이어지고 있고요. 앱클론과 국보디자인은 현재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시 상황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